7월의 뜨거운 햇살이 안동 땅을 내리쬐던 그날, 권도연은 또다시 과거 시험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답니다. 한때는 안동 제1의 명문가였던 권씨 가문이었으나 할아버지 때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더니 이제는 과거 준비로 밤낮을 보내는 가난한 선비가 되고 말았죠. 이게 몇 번째던가 25세 젊은 나이에 벌써 세 번째 낙방이 있습니다. 어릴 땐 동네에서 신동이란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나 과거 시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권도연, 쓰린 마음을 달래려 주막을 찾았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거듭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죠. 도련님, 더 이상은 마시지요. 주모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들이키던 권도연, 어느새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답니다. 달빛이 흐드러진 그 밤, 그의 앞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어찌 혼자 걸리시나요?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이 돋보이는 신비로운 자태,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달짝지근한 향이 풍기는 그녀, 홍연이 있습니다. 권도연은 그녀를 몰랐지만 홍판서댁 막내딸인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를 흠모해오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린 눈으로 바라보니 그녀의 모습이 달빛에 일렁이는 선녀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도련님, 이리 오시지요. 제 처소에서 잠시 쉬어가시는 게 어떠신지요? 홍연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이끌려 그녀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야심한 밤이라 뒷문을 통해 조용히 그녀의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그의 취기 어린 정신을 더욱 아찔하게 만들었답니다. 도련님, 너무 취하신 듯하니 오늘 밤만은 아무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권도연의 손은 몽롱한 상태에서 무심코 그녀의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답니다. 가녀인의 치맛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은은한 바람이 일었죠. 그 바람에 실려 달콤한 분 냄새가 술에 취한 권도연의 콧속으로 스며들었답니다. 부드럽고 향긋한 향이 코끝을 스치자 권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켰죠. 순간 취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랫도리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술에 취한 눈을 들자 마주한 것은 새초롬하게 악담은 그녀의 입술이었다. 그녀의 선명한 곡선을 따라 촉촉한 윤기가 감도는 그 입술이 눈앞에서 유혹하듯 살짝 벌어졌답니다. 권도연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입술에 사로잡혔어요. 권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입술을 가져가 닿으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달콤할까? 그녀의 입술을 맛보기 위해 자신의 고개를 그녀 쪽으로 가져간 순간 그녀의 입술이 점점 멀어지며 권도연은 그만 쓰러져 버렸답니다. 홍연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술기운에 눈앞이 어지러질한 것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권도연은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다음 날 새벽, 낯선 방에서 눈을 뜬 권도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곁에는 처음 보는 여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방 안에서 풍기는 달짝지근한 향이 나는 게 어젯밤의 기억을 어렴풋이 일깨웠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권도연은 허겁지겁 옷을 입고서는 방을 나와 정신없이 뛰어갔답니다. 방을 나서는 그를 눈을 반쯤 뜨고 몰래 보던 홍연은 은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홍연의 유혹은 더욱 대담해져만 갔답니다. 봄바람처럼 살랑이는 미소로 권도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특히 달빛 아래 정원에서 마주치는 날이면 그녀의 하얀 속살이 은근히 비치는 홍색 속저고리가 권도연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답니다. 도련님, 제가 보내는 편지는 읽어보시지요. 매일 밤 사람을 시켜 보내오는 편지에는 그녀의 은근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때로는 시로, 때로는 그림으로 홍연은 자신의 마음을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답니다. 하루는 이런 편지가 온 게 아니겠어요. 밤이 깊어 달빛에 그대 모습 그리워라. 꿈에서라도 찾아오면 보내지 않으리. 권도연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답니다. 이리 해서는 안 되지. 난 먼저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홍판서가 권도연을 불렀답니다. 이복에 자네의 재능을 내가 잘 알고 있네.
내 딸이 자네를 그리 좋아하니 만약에 자네가 내 딸과 혼이 난다면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겠네. 비는 권도연에게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죠. 가문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나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안동 마을에는 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갔답니다. 들었어. 홍판서댁 따님이 권도령 마음에 두었다지만 아이고 그 홍판서댁 사위가 되면 보통 일이 아니지. 날이 갈수록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고 권도연의 가족들도 은근히 기대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도연아, 홍판서댁 낭자가 너를 각별히 생각한다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의 말씀에 권도연은 더욱 괴로워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어느 저녁, 홍연이 담장 너머로 그를 불렀답니다. 도련님,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겠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은은히 비치는 속저고리 사이로 하얀 목선이 드러나고 검은 머리칼은 달빛에 반짝였다. 도련님도 이제는 제 마음을 충분히 아시지 않나요? 홍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녀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답니다. 권도연은 순간 그녀를 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낭자, 저는 아직 그의 말끝이 흐려졌고 홍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죠. 권도연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홍연의 유혹적인 모습과 달빛 아래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으니 홍연의 유혹과 홍판서의 제안을 뒤로하고 권도연은 잠시 안동을 벗어나기로 했답니다. 문경세제를 넘어 한양으로 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이리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초가을 바람이 문경세제의 고갯길을 휘감고 있었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발걸음을 배웅하는 듯했죠. 한나절을 걸어 고개를 넘은 권도연, 남한강 나루터 근처의 주막에 들르게 되었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쉬어갈 양이었지만 이미 몇몇 나그네들이 북적이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고단한 여정에 지친 얼굴이었죠. 권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죠. 사냥꾼 대여섯 명이 큰 대나무로 만든 우리를 메고 들어왔답니다. 우리 안에는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빛나는 흰 꼬리를 지니고 있었고 등에는 화살이 깊게 박혀 있었죠. 이봐,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호를 잡았는지 들어보겠니? 사냥꾼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3일 밤을 쫓아다녔지? 저 오대산 깊은 계곡에서 마침내 잡아냈다. 그 소문에는 천년 묵은 여우라 값을 꽤 받을 수 있을 거라는구만. 권도연은 우리 속의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추자 백미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비통함이 느껴졌답니다. 백미호는 권도연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가 주막 안을 감싸는 것 같았답니다. 살려주시면 그대의 인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치 여우의 목소리가 권도연의 마음속에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 여우를 내게 파시오. 권도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죠. 허허, 이 녀석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오? 약방에 내다 팔기만 해도 조이 10량은 받을 수 있다니까. 권도연은 자신의 전 재산인 5냥이 든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수였죠. 내 전 재산인 5냥과 함께 이 벼루를 내어주겠소. 권도연은 조심스레 보짐 속에서 작은 벼루를 꺼냈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단계연 벼루였답니다. 가세가 기울었지만 이 벼루만큼은 늘 소중히 여겨왔답니다. 저런 낡은 벼루가 뭐 값어치가 있겠나. 사냥꾼들은 코웃음을 쳤죠.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한 선비가 벼루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이것은 진정 단계의 묵향 벼루가 아닌가요? 이 돌의 결과 빛깔을 보시오. 오래되어 윤기가 흐르고
먹을 갈 때마다 은은한 향이 나는 지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보물이지요. 값으로 치자면 조이 열량은 될 터, 선비의 말에 사냥꾼들의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정말 그리 값진 것이요? 그렇소. 한양 거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요. 사냥꾼들은 벼루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5냥과 그 벼루를 받고 백미호를 내어주겠소. 권도연의 간절한 눈빛에 사냥꾼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약방의 값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귀한 벼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권도연은 그렇게 5냥과 작은 벼루를 사냥꾼들에게 넘긴 후 여우가 든 우리를 건네받았답니다. 그는 그 우리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산속에 도착한 권도연, 천천히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여우의 등에 박힌 화살을 뽑아주었답니다. 백미호는 우리 안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그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흰 여우의 꼬리가 갑자기 9개로 부채를 펼치듯 화라락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우의 9개 꼬리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가 놓아준 여우가 구미호란 걸 알게 돼서 놀랍긴 하였지만 권도연은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가거라. 이제는 사냥꾼들에게 잡히지 말 거라. 그 순간 구미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나더니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를 남긴 채 달빛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답니다. 권도연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험장에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 문제가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쉽게 풀리는 것이었답니다. 마치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이 기억나는 게 아니겠어요? 권도연은 정신없이 기억나는 것들을 써내려갔답니다. 마침내 권도연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되었답니다. 어사화를 쓰고 임금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도연, 너의 답안이 가장 뛰어났다. 이제 조정에서 큰 뜻을 펼치도록 하거라. 임금의 칙교를 받고 나온 권도연,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그동안의 고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 한켠에서 새로운 고민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혼사를 치러야 할 텐데 홍연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필시 홍판서댁과 혼사를 바라실 텐데 장원급제의 기쁨도 잠시, 권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답니다. 그는 예천의 한 외딴 주막을 지날 때 잠시 쉬어가기 위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 그때 갑자기 뒤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 아가를 좀 구해주세요. 주모의 절규소리에 권도연이 급히 뒤뜰로 달려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물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여우를 좀 어찌 해주시오. 내 아기를 물고 갔소. 권도연은 지체 없이 여우를 쫓아갔답니다. 여우는 산자락으로 향했고 이상하게도 달빛은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듯 했답니다.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 산속 입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여우가 권도연을 기다리고 있는 듯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우의 눈동자가 달빛에 붉게 빛났지. 권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여우는 아이를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를 남긴 채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권도연은 땅에 놓인 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깨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이 보였죠. 아마 방금 전 여우에게 물린 자국 같아 보였습니다. 권도연은 아이를 데리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상처를 좀 입었지만 다행히 그리 깊지 않아 보입니다. 주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애비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겹게 기르고 있는 제 유일한 피부치인데 이 아이마저 잃으면 어찌 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모가 권도연에게 허리를 크게 숙이며 인사를 하였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런 은혜를 울면서 연신 감사를 표하는 주모를 권도연은 괜찮다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럼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주모의 부탁에 권도연은 마지못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권도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9꼬리 흰 여우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죠. 저는 은혜를 갚았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권도연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여우는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도연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정말 꿈이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세월은 흘러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권도연은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상주지방의 관찰사가 되었죠. 홍연과의 혼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홍판서는 크게 노했지만 권도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죠. 관찰사 영감, 오늘 저녁 고을 유지들이 연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위방의 말을 전하자 권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을 유지들과 술자리라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하구나. 하지만 관찰사의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법. 권도연은 마지못해 기루로 향했답니다. 관찰사 영감,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기생이 있답니다. 부용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재주가 출중하다. 이방의 말에 권도연은 피식 웃고 말았답니다. 난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린 기생이라.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끝이 났죠. 기로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소첩 부용이 옵니다. 관찰사 영감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 옵니다. 달빛같이 하얀 살결, 진홍빛 입술, 그리고 신비로운 매력을 풍기는 얼굴. 권도연은 순간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런, 우리 관찰사 영감께서 부용에게 홀린 듯하구나. 유지들의 놀림에 권도연은 얼굴을 붉혔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부용에게로 향했답니다. 관찰사 영감,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부용이 술을 따르는데 그 손끝이 마치 나비가 춤추는 듯 고왔습니다. 저고리 끝자락이 살짝 들리며 하얀 발목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데 권도연의 마음이 자꾸만 설레었죠. 아이고, 관찰사 영감도 참, 어린 기생에게 홀리시면 어찌합니까? 유지들의 웃음소리 같지만 권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죠. 그래, 자네 고향은 어디인가? 소첩은 예천에서 왔사옵니다. 그 말에 권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천이라 문득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죠. 이상하게도 자네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관찰사 영감, 부용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무료해졌답니다. 고을 유지들은 자신들의 세도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우리 관찰사 영감은 부용이 보시는구려. 고을 유지들의 말에 권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부용을 좇았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밤이 깊어 연회가 끝날 무렵 이방이 권도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관찰사 영감, 부용이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권도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마치 20살 젊은이처럼 말이죠. 연회가 끝난 후 부용은 권도연을 뒷방으로 안내했다. 은은한 등불 아래 부용의 하얀 피부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빛났지. 관찰사 영감, 소첩은 사내가 처음이옵니다. 부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권도연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죠. 15년 전 그날 밤 하얀 여우에게 물려갔던 그 여자아이가 떠올랐답니다. 이상하게도 자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권도연이 부용에게 한 걸음 다가섰지. 그때 달빛이 창호지 문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꼭 예천의 그날 밤과 같았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가 살결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용은 한 올 한 올 머리를 매만지며 우아한 자태를 유지했지만 그 우아한 손길조차 왠지 모르게 유혹적으로 보였답니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끝, 살짝 기울어진 목선, 비단 사이로 은근히 드러나는 쇄골,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을 만들어내는 듯하였죠.
권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저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단의 감촉보다 더 부드러울 것 같은 살결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관찰사 영감. 소첩은 관찰사 영감의 품에 안길 자격이 없사옵니다. 부용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권도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용이 황급히 몸을 물리더라도 눈이 크게 떴죠. 부용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소첩이 어렸을 때 여우에게 물려 생긴 상처요입니다. 그 말에 권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날 밤 예천의 주막에서 그녀도 권도연을 바라보았죠.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혹시 권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부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 소첩은 그날 밤 주막에 그 아이여 싸웁니다. 관찰사 영감의 얼굴은 어릴 적이라 기억나지 않지만 소첩의 목숨을 구해주신 권도연이라는 그 이름만은 평생 잊지 않고 있었사옵니다. 언젠가는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었기에 그 말에 권도연은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만났던 그 여자아이가 부용이었다니. 이런 기이한 인연의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기생이 된 것이냐. 부용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어머니가 소첩을 잘 보살펴 주셨지만 여우에게 물려갔던 여자라 소문이 나서 아무도 저와 혼인하지 않았지요. 결국 기로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소첩은 늘 도련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사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답니다. 권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부용의 어깨를 잡았죠. 그날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관찰사 영감, 부용이 조심스레 권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소첩은 늘 관찰사 영감을 그리워했사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지요. 관찰사 영감께서 구해주신 그날의 일을. 권도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여우로부터 구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신 앞에 있다니. 이제는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달빛 아래 부용의 하얀 어깨에 난 흉터가 희미하게 비쳤지. 권도연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관찰사 영감, 소첩은 이 흉터가 부끄럽사옵니다. 괜찮으니 잠자코 있거라. 권도연은 부용의 떨리는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매만졌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진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고 달빛이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고 은은한 여우 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15년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달빛이 흐드러진 그날 밤 이후 권도연의 마음은 더욱 부용에게로 기울어져 갔답니다. 매일 밤 부용의 처소를 찾는 그였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속옷깃에 손을 대지 않았죠. 관찰사 영감, 어찌 소첩을 이리 애틋하게 대하시나요? 부용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목선이 떨리고 있었죠. 그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구려. 내 잘못으로 그대가 겪은 고통이. 권도연은 부용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답니다. 소첩은 관찰사 영감을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그날 밤 이후 관찰사 영감을 그리며 살아왔사옵니다. 부용의 말에 권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부용을 품에 안았죠. 내가 그대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구나. 그 말에 부용은 놀라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소첩은 기생이옵니다. 어찌 신분 따위가 무엇에 중요하겠나? 자네는 나의 운명이네. 우순간 권도연은 부용의 탐스러운 입술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의 혀가 부용에 닫혀있는 입술을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용의 입안 깊숙이 스며든 그 뜨거운 감촉은 단순한 탐닉이 아니었답니다. 혀끝이 부용의 혀를 부드럽게 휘감다 이내 강하게 당겨 깊숙이 얽혔죠. 부용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호흡이 부족해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점점 얼굴이 달아올랐답니다.
이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죠. 서로의 숨결이 얽힐 때마다 실처럼 야른 침이 이어졌고 숨결이 섞일수록 더 깊은 열기가 타올랐답니다. 그렇게 둘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서로의 정을 통하였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관찰사께서 기생과 혼인을 하신다고요? 이런 망측한 일이 조정에서는 크게 반발했답니다. 기생과의 혼인은 벼슬아치의 채통을 깎는 일이라 했죠. 고을 유지들은 더했답니다. 에이고, 우리 관찰사 영감께서 세상 눈이 모자라셨군요. 아니, 그보다 더한 소문이 있다네. 그 기생이 예천의 천안 국밥집 주모의 딸이라지 않은가.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죠. 하지만 권도연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져만 갔답니다. 매일 밤 부용의 처소에는 달빛만이 흐르고 있었죠. 권도연은 그녀의 치마폭을 베개 삼아 누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구나. 관찰사 영감, 부용은 권도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그녀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답니다. 소첩을 잊으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권도연은 벌떡 일어나 부용의 손을 잡았죠. 이제 와서 너를 포기할 순 없구나.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관찰사 저택을 찾아왔답니다. 관찰사 영감을 뵙고 싶사옵니다. 나이 들어 허리가 굽은 여인, 바로 예천 땅 주모였죠. 여러 해를 헤매어 싸웁니다. 제 딸아이를. 권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모의 손을 잡고 울었답니다. 주모, 그렇지 않아도 부용이 내가 자네를 찾아가려 참인데 어찌 이리 왔는가. 바로 그때 부용이 들어왔죠. 주모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답니다. 아가, 내 아가. 정신을 차린 주모는 부용을 껴안고 울었답니다. 여러 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보물처럼 터져나왔죠. 어머님, 부용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답니다. 그들의 눈물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지. 주모는 주막이 어려워지고 어쩔 수 없이 부용을 주변 기로에 허들에 일을 하는 여종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기로에서 다른 고을의 큰 기로로 팔려가고 나서 소식이 끊어진 것이었죠. 주모는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은 권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내가 부용을 잘 보살필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게나. 달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지만 15년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흘렀답니다. 관찰사 영감, 부용아. 권도연과 부용의 눈이 마주쳤지.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답니다. 주모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구나. 창밖에서는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마치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이 말입니다. 얼마 후 권도연은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부용을 정실로 맞이하고자 하나이다. 임금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교지를 내렸죠. 충신의 사랑이라 아름답구나. 특별히 혼인을 허락하노라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답니다. 기생 출신이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혼례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답니다. 부용의 방에는 하나둘 예물이 쌓여갔죠. 아이고, 우리 아가가 드디어 혼인을 하는구나. 이 어미는 너무 기쁘구나. 주모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부용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죠. 붉은 원삼은 그녀의 하얀 살결을 더욱 돋보이게 했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하고요. 하객들의 탄성이 이어졌죠. 부용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권도연은 부용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 앵두같이 붉은 입술, 하얀 목선의 우아한 곡선,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답니다. 이제 그대는 나의 아내여. 초래청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붉은 천으로 덮인 상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답니다. 부용이 조심스레 술잔을 들어 권도연에게 건네죠.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권도연은 그 손을 살며시 잡아 안정시켰고 부인 권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용의 눈에서는 진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꾀꼬리처럼 고왔다. 하객들은 이 아름다운 광경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적셨어요. 해가 저물고 초가 밝혀진 신방에서 권도연은 부용의 족두리를 조심스레 벗겨주었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칼이 비단처럼 흘러내렸죠. 이제야 진정 하나가 되었구려. 서방님, 소첩이 이리 행복해도 되는 것인지요? 부용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권도연은 입맞춤으로 닦아주었답니다. 그녀의 하얀 목선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마치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은은히 비치고 있었죠. 봄날의 아침이 밝아왔답니다. 권도연은 부용의 하얀 목선을 어루만지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보, 이제 일어나셔야 하지 않으신지요? 부용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에 울렸답니다. 하지만 권도연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아내의 체온이 너무나 따스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권도연은 아내의 귓불을 살짝 물어주었습니다. 어머,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부용의 귀가가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권도연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주모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밥집을 하지 않고 관찰사의 저택에서 편히 지내게 되었죠. 우리 딸아이가 이리 행복해하니 이 늙은이는 더 바랄 것이 없구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답니다. 권도연의 가문은 날로 번창했고 그는 급제하여 이미 한성판윤의 자리에 올랐죠. 그 뒤로 태어난 두 아들과 세 딸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답니다. 여보, 이리 큰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달빛 아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용의 머리카락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왔죠. 그대가 있어 이리 행복한 것이요. 주모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천안 국밥집 주모라 부르는 이도 없었죠. 할머니, 또 그 옛날 얘기해주세요. 그래, 9꼬리 흰 여우 이야기 말이냐. 달빛 어린 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연이었습니다. 권도연은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그 여우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용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행여 만났다 하더라도 부용 같은 미인은 분명 혼인을 한 상태였지. 아니, 어쩌면 내가 홍연과 혼인을 올렸을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란 말인가. 저 멀리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울렸고 은은한 여우 향이 풍겼습니다. 권도연과 부용은 정답게 손을 맞잡고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